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에 들어온 K리그1 EPL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승무패 30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상금이 2번이나 2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17억 5천만 원이라는 1등 2월금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시고, 주중에 올려드렸던 승무패 30회차 프리미어리그 10경기 동기부여 동영상 역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봐주셨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30회차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도 1번부터 14번 경기를 빠짐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분석을 오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최종픽은 정답지가 아니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전해드리는 분석 내용과 다양한 전술 분석,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토대로 나만의 조합을 만드셔야 1등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승무패 30회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저녁 6시 50분까지 판매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빠르게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6시 50분까지 미루지 마시고 최소한 6시 45분까지는 구매를 하신다는 마인드로 최종픽을 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구매자가 몰릴 경우에는 인터넷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 때 구매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6시 45분까지 구매를 하신다는 마인드로 최종픽을 완성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28.4배의 3무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지난 주말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달 들어서 풋볼살롱이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이 프로토 고배당 조합들이 꾸준하게 적중이 되면서 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45.9배 42.5배 등 40배가 넘는 적중픽 또한 있었고,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3무 조합과 더불어서 지난 주말에 2무 조합까지 적중이 되면서 고배당 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배 주력 조합까지 프로토에서 매 회차마다 구매를 해서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에서도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을 훨씬 더 줄인 압축 조합픽을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프로토뿐만 아니라 승무패에서도 조합픽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80.3배 고배당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독점적으로 공유를 해 주셔서 적중이 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아의 고수분들이 독점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는 양질의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월 달에도 32.3배, 70.8배, 35.9배 등 다양한 적중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같이 함께 적중하자는 문화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카페에는 예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99원, 300원이 채 되지 않는 합리적인 비용을 투자를 하시면 풋볼살롱이 공유를 드리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의 조합픽까지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30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대구 대 인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2승 2무 2패, 원정에서 3승 3무 2패로 홈과 원정에서 비교적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K리그 경기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상승세를 타다가 직전 수원 삼성과의 FA컵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8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인천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인천만 만나면 작아졌던 대구이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습니다. 인천 상대로 5경기 2무 3패 승리가 없는 대구이고 올 시즌 첫 맞대결 4월 인천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인천을 상대로 상당히 약한 모습이 있는 최근의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도 인천에게 2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대구가 서력을 해야 되는 미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이 세징야 선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인천과의 상대전적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남과의 FA컵 홈 경기에서 모처럼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K리그 경기에서는 분위기가 좋지 못한 인천인데 그래도 FA컵 경기에서 모처럼 3골이나 넣으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또한 FA컵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대대적으로 가동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 있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K리그 경기에서는 4경기 2무 2패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대구를 상대로 반전을 노려야 되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원권 감독 체제에서 대구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의 효율성이 살아나고 있는 최근의 대구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대구 축구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세징야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구의 공격수 고재현 선수가 특유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재현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FA컵 경기에서는 고재현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돼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최근에 K리그 경기에서는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는 고재현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 시즌 홈구작인 대팍에서 유독 강했던 고재현이 홈팬들 앞에서 또다시 골 결정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대구의 공격수 에드가 선수 역시 직전 FA컵 경기에서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대구가 자랑하는 고재현, 세징야, 에드가 이 공격 일진들이 총 출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시즌 초반에 삐걱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원조합 딜레마인데 지난 시즌 포항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미드필더 신진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시즌 개막전에는 신진호와 이명주 꿈의 중원조합이 만들어졌다고 기대를 상당히 모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진호와 이명주의 공존이 생각보다 원활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진호와 이명주 2명의 미드필더를 놓는 3-4-3을 가져갔을 때는 두 선수의 기동력 문제가 드러나면서 수비적인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약점이 생겼고 문지한 선수같이 한 명의 미드필더를 더해서 3-5-2 전형으로 신진호와 이명주를 배치를 했을 때는 신진호와 이명주 선수를 공격적으로 높이 올려 보내면서 3명의 미드필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중원이 비어 보이는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진호와 이명주 선수의 이 공존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직전 광주전에서는 문지한 선수를 아래에 두고 이명주와 신진호를 한 칸 높게 배치를 하는 3-5-2 전형을 통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문지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이명주, 신진호 투미들 조합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구 특유의 빠른 선수비 후 역습에 수비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약점이 생길 수 있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 미드필더 조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격수 에르난데스 선수가 자꾸 공을 받으러 중원 아래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부족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구를 상대로 5경기 3승 2무 무패 천정 면모가 있는 데다가 그 어렵다는 대구 원정에서도 인천이 최근에 2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유독 대구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FA컵 경기에서도 경남과의 경기에서 모처럼 3골이나 뽑아낸 인천이기 때문에 기대를 모을 수가 있고, 여기에 인천의 젊은 공격수인 천성훈 선수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빠져 있었는데, 이 천성훈 선수의 SNS를 들어가 보니까 델브리지 선수와 함께 선수단 훈련 버스에 탑승을 한 사진을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 천성훈 선수가 만약에 인천에 깜짝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인천의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도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이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뚝배기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천성훈 선수가 돌아온다면 대구 천정면모를 또다시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직전 FA컵 경기에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세징야, 고재현, 에드가 주축 자원들을 모두 투입을 시켰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홈에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근소한 우위가 있을 수 있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서울과 강원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강원 쪽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4승 2무 1패로 원정에서의 3승 1무 3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이번 시즌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 에이스인 나상호 선수가 어느덧 14경기 8골 2개의 도움을 올려주면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FC 서울이고, 최근에는 공격수 황의조 선수가 리그 3경기에서 2개의 도움, 백업 공격수 박동진도 리그 4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이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골고루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측면 자원 임상엽 선수는 최근에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임상엽 선수가 어느 정도 살아나 주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서울이 3승 3무 3패로 굉장히 팽팽한데,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4월 강원 원정에서 2대 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서울이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었는데 이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 오심으로 인해서 극장 동점골이 취소가 되면서 아쉽게 패배를 당했던 FC 서울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강원을 상대로 서력을 해야 되는 미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홈에서는 그래도 강원 상대 3경기 1승 2무로 패배가 없었던 서울인데, 강원과의 5경기 상대 전적은 1승 2무 2패로 강원만 만나면 조금은 약해졌던 상대 전적의 열세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중에 FA컵이 없었기 때문에 강원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김포와의 FA컵 원정 경기에서 3대2 극장골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서 득점력이 가장 좋지 못한 팀인데 그래도 2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포를 상대로 모처럼 3골을 넣으면서 공격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반가운 소식이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베테랑 공격수 이정엽 선수가 FA컵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확실히 이정엽 선수가 최전방에 복귀하니까 강원의 공격이 구조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FC 서울의 승리가 유력한 경기로 보여지지만 강원 역시 서울전을 앞두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직전 김포와의 FA컵 경기에서 강원이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8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있고 이 모처럼 한 경기 3골을 넣은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에서 14경기 7골밖에 넣지 못해서 가장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그래도 2부 리그 김포를 상대로 3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김포라는 팀이 2부 리그에서 12경기 무패, 12경기 4실점의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김포를 상대로 3골을 넣은 것은 충분히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포라는 팀이 다름 아닌 FC 서울을 꺾고 FA컵을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팀을 상대로 FA컵 승리를 거둔 강원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베테랑 공격수 이정엽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는데 이정엽 선수가 확실히 최전방에서 버텨주니까 연계 플레이가 최전방에서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김포와의 경기에서도 이정엽 선수가 갈레고의 극장 결승골을 어시스트를 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시즌 이정엽 선수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강원의 사이드 김대원과 양현준이 휘젓는 강원의 날카로운 공격이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정엽 선수가 돌아온 만큼 최근에 부진했었던 양현준과 김대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FA컵에서 2골이나 넣은 갈레고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FC 서울이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압박 라인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갈레고 선수를 활용한 측면 역습 역시 강원이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강원의 베테랑 미드필더 한국영 선수 역시 FA컵에서 모처럼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서울을 상대로 오심덕을 봤지만 어쨌든 3대2로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5경기 기준으로 서울 상대로 2승 2무 1패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기 때문에 이 최용수 감독이 친정팀 서울을 상대로 이번에도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서울이 올 시즌 경기력과 성적이 상당히 좋고 특히 나상호 선수를 필두로 한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리그 1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3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가 여전히 불안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 쪽으로 구매율이 70% 이상 몰린 상황에서 강원 쪽 이변 픽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주포 나상우와 임상혁 같은 선수들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는 모습 역시 강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중 FA컵도 치르지 않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이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홈에서 특유의 전방 압박을 보여주면서 이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가 나와준다면 여전히 서울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광주FC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5경기 1승 4패 3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실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4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27실점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수원FC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원FC는 닭공에 따른 수비 불안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전 골키퍼 노동건 선수와 주전 수비수 신세계 선수가 출전이 불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복귀 여부가 수비 쪽에서는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주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7패로 굉장히 열세이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광주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0대2로 패배를 당했었던 수원FC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원FC는 전통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 시즌에도 홈 경기에서 4승 1무 3패 12골을 넣었는데 원정에서는 0승 2무 4패 4골밖에 넣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 전혀 다른 팀이 되는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원FC가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공격수 이승우 선수가 최근에 부진하다가 그래도 직전 전북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용병 자원인 라스와 무릴로 선수 역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홈 수원FC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조금은 돌풍을 예고를 했는데 최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5경기 1승 2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K리그 경기에서 7경기 3무 4패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중에 2부 리그 이랜드와의 FA컵 경기에서 극장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FA컵 8강 진출에 대한 상승세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공격 자원인 산드로 선수가 무면허 운전이 걸렸기 때문에 징계로 인해서 결장이 되고 있고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 산드로가 전력 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용병 공격수 아사니 선수가 최근 9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 역시 광주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고 그래도 장신 공격수 허율 선수가 최근에 리그 7경기에서 한 골이 그치고 있다가 직전 FA컵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골갑각을 끌어올린 것은 광주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광주라는 팀이 압박 라인 자체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급격하게 체력 소모가 심하다는 점에서 후반 76분 이후의 실점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중에 이랜드와의 FA컵 경기까지 치른 광주이기 때문에 이 광주 특유의 역동적인 축구가 나올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하락세에 빠진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리그 1승 4패의 하락세인데 4패 과정에서 실점이 무려 13골이나 되고 K리그 1에서 27실점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 역시 리그 7경기 3무 4패 승리가 없는데 올 시즌 광주도 원정에서 실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특유의 왕성한 압박, 공격적인 축구, 특히나 상대 측면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이나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공격 패턴이 상당히 위협적이었는데 이 시즌 초반보다는 확실히 광주가 체력적인 부침이 있는 듯한 모습이고 더욱이 주중에 FA컵 경기를 소화한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 특유의 역동적인 축구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시즌을 치르면서 광주가 후반 76분 이후에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후반에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중에 FA컵 경기를 치르지 않은 수원FC가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홈 경기에서 특유의 경기력과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K리그 1의 홈 어드밴티지 통계인데 광주와 수원FC가 나란히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광주가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나올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자원 산드로가 무면허 운전으로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고 아사니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인천전 해트트릭 이후에 무득점 침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용병자원들의 화력 역시 수원FC가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가 장신 공격수 허율이 FA컵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인데 이 빠른 측면 자원인 엄지성이 부상 이후에 재컨디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광주가 공격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승우 선수가 전북전에서 시즌 마수거리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모을 수가 있고, 따라서 수원 역시 미드필더 윤빛가람과 수비수 신세계 같은 핵심 자원들이 복귀를 할 수 있다면 특유의 혼발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광주도 할만해 보이는 것은 이 수원FC 김도균 감독 역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원의 수비적인 약점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공격 패턴이 윙백이나 측면 자원들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스위칭, 그리고 특히나 폭을 넓게 벌려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그 뒷공간이나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또 다른 인원이 침투하는 패턴이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광주를 상대하는 팀들이 아예 이러한 광주의 공격 움직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끌어내는 움직임에 끌려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수비 전술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수원FC도 차라리 공격적인 색깔을 조금 덜어내고 이러한 광주의 공격 패턴을 막아내면서 이승우 같은 선수들을 활용한 역습을 전개를 한다면 오히려 쉽게 경기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수원FC 김도균 감독이 공격적인 색채를 버리고 이러한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수원FC가 하던 대로 공격적으로 맞불을 놓게 된다면 광주에게도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난타전 양상 속에서 승패가 갈리는 흐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울산 대 대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울산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6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주중에 전남과의 FA컵 경기에서는 연장전까지 갔지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올랐기 때문에 확실히 울산이 위닝 멘탈리티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전과의 맞대결을 보시면 4월달 대전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대전 원정 패배가 올 시즌 울산이 당한 유일한 패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울산이 6연승을 달리다가 7연승 문턱에서 대전에게 무너졌기 때문에 현재도 6연승 중이라는 점에서 공교롭게도 7연승 문턱에서 다시 대전을 상대하는 울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박호 선수가 리그 5경기 4골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전남과의 FA컵 경기에서도 결승골을 어시스트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신 공격수 마틴 아담 선수 역시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FA컵에서도 연장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K리그 경기 2경기를 포함해서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아담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주중 제주와의 FA컵 원정에서도 아쉽게 3대4 난타전 끝에 패배를 당하면서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한 골차 패배를 연이어서 당하면서 3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 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베테랑 미드필더 주세종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주전 중앙수비수 조유민 선수마저 무릎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두 베테랑 선수가 이탈하는 것은 상당히 큰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울산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대전이 최전방의 티아고 선수를 향한 롱볼 그리고 세컨볼 싸움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왕성한 압박을 통해서 울산을 2대1로 꺾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전도 당시에 울산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약점을 노출한 바 있는데, 이 측면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담을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수비 상황에서는 측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보다 측면 자원 박호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살아난 상황이고, 최전방에는 마틴 아담이라는 장신 공격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 짧게 교체로만 투입이 됐었고, 마틴 아담 선수는 아예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 두 울산의 용병 공격 자원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대전 수비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울산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나란히 맹활약을 했었던 미드필더 주세종, 중앙수비 조유민 선수가 나란히 징계 및 부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세종이라는 미드필더는 울산을 상대로 패스를 무려 60개를 성공을 시키면서 이 최다 패스 성공을 기록했던 미드필더이고, 이 조유민 선수 역시 수비 상황에서 41개의 패스를 뿌리면서 수비뿐만 아니라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담당을 한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빠진다면 대전이 후방에서의 공격 전개가 상당히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올 시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전방 패스를 뿌리고 있는 두 선수가 바로 주세종과 조유민이기 때문에 대전이 이 두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상당히 후방 빌드업에 애로사항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조유민이라는 수비수는 신장이 큰 중앙수비는 아니지만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특유의 뚝배기 헤딩 한 방이 있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벌써 2골이나 넣고 있는 조유민이 빠지게 된다면 이 수비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력 약화도 있을 수 있는 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울산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징계로 결장이 됐었던 중앙수비수 안토는 출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세종과 조유민이 최근 시즌 초반보다는 경기력이 다소 떨어져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어느 정도 메워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골짝 꾸역승이 많은 편이긴 해도 위닝 멘탈리티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울산 역시 최근에 전남과의 FA컵 경기를 포함을 해서 서울전에서 2실점, 수원전에서도 2실점을 당하면서 수비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울산의 수비가 흔들리는 것과 별개로 최근에 대전의 공격수 티아고 선수가 리그 6경기 무득점, 플레이메이커 이진현 선수 역시 5경기 1도움으로 다소 아쉬운 공격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력적으로도 울산이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대전이 FA컵 경기에서 레안드로와 마사 선수가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예열을 마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유일한 패배가 지난 대전 원정 패배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도 리그 7연승 문턱에서 대전에게 덜미가 잡혔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리그 7연승 문턱에서 대전을 상대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징크스가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이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는 점과 최근에 상승세가 한풀 꺾인 점, 베테랑 주세종과 조유민이 결장을 한다는 점에서 울산 특유의 혼발과 울산 용병 공격자원 바코와 마티나담의 좋은 컨디션까지 고려를 한다면 홈팀 울산이 서력을 하면서 7연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올 시즌 유일하게 울산을 꺾어봤던 대전인데다가 울산도 최근에 실점이 늘어나면서 꾸역승이 많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한번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단통픽으로는 울산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아스날 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동기부여를 전해드렸는데 주중에 몇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중 경기들 결과를 반영을 해서 최종 동기부여를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실패를 한 상황이고 지든 이기든 2위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 역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고 13위 유지에 대한 동기부여 외에는 이렇다 할 동기부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부담감이 딱히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은 그래도 홈팬들 앞에서 시즌 마지막 경기라는 유종의 무의 의미가 있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리그 13위 유지에 대한 나름의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측면 자원 마르티넬리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데다가 부카요 사카, 제주스, 트로사르 같이 핵심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리그 두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던 아스날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울버햄튼의 수비를 뚫어내는데 의외로 애를 먹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버햄튼이 유독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에 힘을 쓰지 못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원정 7경기에서 2무 5패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던 경기가 꼴찌 사우스햄튼 원정이 유일하기 때문에 확실히 울버햄튼이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접한 기사인데 최근에 울버햄튼의 로페테기 감독이 다음 시즌 구단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지원을 약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연 로페테기 감독이 마지막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여지고 울버햄튼의 최근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과 로페테기 감독의 미래에 대한 불분명한 거취 등으로 인해서 울버햄튼이 원정에서 얼마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스날 역시 최근에 주요 수비 공격자원들의 부상 그리고 공격자원들의 떨어진 컨디션 등을 고려하면 울버햄튼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 내용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울버햄튼이 아스날 원정에서 1승 3무 2패로 굉장히 끈적한 모습이 있었고 이 5경기만 놓고 보면은 아스날 원정에서 1승 3무 1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흐름이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의외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전 승리 시에 리그 7등을 확보를 하면서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획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전 비기거나 패할 경우에는 리즈 토트넘전 결과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맨시티 대 브랜트포드 경기 역시 경우의 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빌라로서는 자력으로 7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브라이튼전 깔끔하게 승리를 노려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그 6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든 이기든 순위가 6위로 고정이 되어 있고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사실상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의혹 자체는 아직까지 7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아스톤 빌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브라이튼은 이미 이 경기를 지든 이기든 순위가 6위로 확정이 됐고 유로파리그 티켓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나 부담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의 어떤 전술가적 성향상 제 아무리 순위가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패배를 안겼었던 아스톤 빌라의 또 다른 전술가 감독인 에메리 감독을 상대로 뭔가 보여주고 싶은 이 전술가다운 욕구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브라이튼이 최전방의 공격수 에반 퍼거슨 선수가 결장이 됐었고 왼쪽 측면 자원인 미토마 카우루 선수 역시 명단에서 제외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두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빌라의 수비 역시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스톤 빌라 역시 지난 1차전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의 주포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빌라도 와킨스가 출전이 된다면 양팀 모두 핵심 공격자들이 출전하는 가운데 진검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스톤 빌라는 아직까지 7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이라는 팀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시에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습 실점 통계인데 브라이튼이 수비 뒷공간 역습으로만 올 시즌 7실점을 당하면서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톤빌라 역시 최전방에 빠른 와킨스나 베일리 같은 선수들을 활용한 뒷공간 역습 한 방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반대로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비 시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많다는 점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딱 5골밖에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두 번째로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의 세트피스 기대 득점 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52골로 상당히 높은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세트피스 골 결정력이 5골로 저조하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 아스톤빌라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급상승하는 팀이고 반대로 브라이튼은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실점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브라이튼이 원정 6경기에서 3승 3패 기복이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아스톤빌라는 홈에서 6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빌라가 최근에 홈에서만 6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홈 6연승 과정에서 12개의 득점과 실점은 딱 한 골밖에 없었던 짠물 수비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브라이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전적인 우위가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아스톤빌라로서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리그 6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는 것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킨스 선수가 가뜩이나 최근에 침체가 되어 있는데 직전 리버풀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라이튼과의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2골을 넣었었던 빌라의 공격수 데니 잉스가 현재는 웨스트햄으로 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톤빌라가 의외로 최전방 공격 쪽에서 결정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번 브라이튼전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6번 경기는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브랜트포드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산술적으로는 맨시티전을 승리를 하고 아스톤빌라와 토트넘이 모두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브랜트포드가 극적으로 7등으로 올라가면서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획득을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맨시티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을 한 상황이고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브랜트포드전 이후에 맨유와의 FA컵 결승전 그리고 인테르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남아있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번 브랜트포드 원정에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직전 브라이튼 원정에서 의외로 주전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했었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번 브랜트포드 원정에서도 무리해서 주전들을 투입을 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맨시티로서는 이미 우승 확정을 한 상황에서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브랜트포드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가 브랜트포드전 이후에 6일, 7일 간격으로 맨유와의 FA컵 결승전 그리고 인테르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직전 브라이튼전에서도 의외로 맨시티가 주전자원들을 대거 기용을 한 것까지 고려를 하면 이번 브랜트포드 원정에서는 주전자원들을 대거 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번 시즌 두 팀의 첫 맞대결 결과인데 브랜트포드가 맨시티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맨시티의 올 시즌 유일한 홈 패배를 안겼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의 에이스 공격수 토니 선수가 2골로 맹활약을 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토니 선수가 최근에 징계로 인해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맨시티전에서는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브랜트포드로서는 전력적인 누수가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지난 승무패 29회차 일본 경기 토트넘 대 브랜트포드 경기 분석을 해드리면서 브랜트포드라는 팀이 이 토니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공격적으로 누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토니 선수가 없을 때에도 상당히 위력적인 역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토트넘의 이변을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렸는데 토트넘을 상대로도 3대1 역전승을 거뒀던 이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브랜트포드가 아이반 토니 선수가 결장이 됐을 때는 오히려 또 다른 공격수들인 은베우모와 위사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토트넘전 브랜트포드의 라인업인데 토트넘을 상대로 토니 선수가 결장한 상황에서 은베우모 선수가 2골 1도움 그리고 위사 선수가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토트넘전 역전승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브랜트포드가 아이반 토니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은베우모와 위사가 전개하는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토니 선수가 빠진 리그 4경기에서 브랜트포드의 은베우모와 위사 선수가 각각 5골, 4골로 맹활약 중이기 때문에 토니 선수가 없을 때에도 상당한 역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홈보다 득점이 26골이나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올 시즌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11승 4무 3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경기가 7경기로 많았었던 원정에서의 맨시티이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는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브랜트포드 특유의 홈발과 주포 공격수 아이반 토니가 빠졌을 때도 여전히 위력적인 역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맨시티가 다가오는 맨유와의 FA컵 결승과 인테르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대비해서 이번 경기 로테이션을 대대적으로 가동을 한다면 이 경기는 브랜트포드 사이드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7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7억 5천만 원이 이율된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총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